2020년이었죠. 조용하던 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기업 재무 역사에 정말 큰 획을 긋는 선언을 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회사의 준비 자산은 달러가 아니다.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른바 비트코인 표준을 채택하겠다는 거였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회사, 스트래티지가 어떻게 자본시장을 거의 현금 인출기처럼 썼는지, 그렇죠. 이걸로 비트코인을 무한정 사들이고 또 이더리움이라는 다른 자산이 이 전력을 어떻게 한 단계 더 진화시키고 있는지, 이걸 분석한 코빅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입니다. 네, 이 보고서가 정말 재미있는 게 이게 단순히 어떤 회사가 비트코인 사서 대박 났다 이런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아,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군요. 이건 가상자산이 기업의 재무제표 안으로 들어와서 뭐랄까 하나의 정교한 금융 아키텍처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 연구죠. 금융 아키텍처라. 오늘 저희는 스트래티지가 설계한 이른바 무한자금 생성 루프, 그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고요. 또 비트마인이라는 다른 회사가 그 설계도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미션이 명확해지네요. 어떻게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비트코인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무려 23배의 수익률을 낼 수 있었을까? 네네. 또 그 41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대체 어떻게 끌어모았을까? 그 세 가지 핵심 도구는 뭐였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더리움. 맞아요.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수익이라는 변수가 이 게임의 판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핵심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트래티지가 만든 이 놀라운 금융기계의 설계도부터 한번 펼쳐볼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드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낸다. 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보고서 숫자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 2020년 8월 이후에 스트래티지 주가 MSTR은 23배가 올랐어요. 근데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9배 상승에 그쳤단 말이죠.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전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만약 스트래티지가 그냥 자기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금고에 넣어뒀다. 그럼 주가는 비트코인에 따라 9배 정도 오르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비결은 BPS, 즉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는 데 있었습니다.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 BPS요.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만약 청취자분이 스트래티지 주식 1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네? 2020년에는 그 1주 뒤에 0.0001개의 비트코인이 묶여 있었다면 스트래티지는 외부에서 계속 돈을 빌려와요. 아, 외부에서요? 네, 그걸로 비트코인을 더 사들여서 2023년에는 똑같은 1주 뒤에 0.0002개의 비트코인이 묶여있게 만든 겁니다. 와,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제 몫의 비트코인 파이가 저절로 2배가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돈 복사를 경험하게 해준 거죠. 이야,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분 그 이상으로 불어나는 마법이네요, 이건. 정확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바로 이 BPS를 늘려주는 능력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아, 시장에 그걸 알아본 거군요. 네, 스트래티지 지퍼는 회사가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의 순자산 가치, 즉 NAV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 시작했죠. 뭐 예를 들면 회사가 100달러어치 비트코인을 가졌는데 시장에서는 그 가치를 150달러, 200달러로 쳐주는 겁니다. 와, 이 프리미엄이 바로 스트래티지가 계속해서 돈을 끌어올 수 있었던 뭐랄까 마법의 샘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마법의 샘물에서 어떻게 4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물을 길어왔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봐야겠네요. 보고서가 세 가지 핵심 도구를 지적하죠. 네, 첫 번째 도구는 약 99억 달러를 조달한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 여기서 스트래티지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요. 보통 기업들이 피하려고 하는 높은 주가 변동성 있잖아요. 네, 리스키라고 생각하죠. 이걸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거의 0%에 가까운 초저금리로 거액을 빌리는 데 성공하거든요. 잠깐만요. 그건 정말 발상의 전환인데요. 변동성은 피해야 할 리스크인데 그걸 무기로 썼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전환사채의 구조를 보면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안전한 채권에다가 대박을 노리는 주식 로또가 결합된 성품이거든요. 아, 채권 보하기 로또. 네.
투자자들은 만기까지 이자를 받다가 만약 주가가 약속된 가격 이상으로 확 오르면 주식으로 바꿔서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옵션이 생겨요. 네네. 근데 스트래티지 주가는 비트코인 때문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그렇죠. 엄청나죠.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다른 안정적인 회사들보다 훨씬 높아 보이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혹시 알아 대박 날지 하는 그 기대 심리 때문에 이자가 거의 없어도 기꺼이 돈을 빌려줬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심지어 더 영리한 건 이렇게 빌린 돈으로 비트코인을 더 사니까 주가 변동성은 더 커지고 아, 그럼 다음번에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까지 만들어냈어요. 와, 대단하네요. 물론 리스크도 있겠죠. 당연하죠. 만기 때 주가가 약속한 것보다 낮으면, 즉 로또가 꽝이 되면 빌린 돈을 전부 현금으로 갚아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전환사채로 변동성을 이용해서 값싼 자금을 조달했다. 그런 두 번째 도구는 그 시장의 뜨거운 프리미엄을 직접 활용한 방법이겠군요. 네, 바로 ATM 주식 발행입니다. 총 29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해서 어떻게 보면 스트래티지 자금 조달의 심장 역할을 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ATM. 아까 주가가 실제 자산 가치보다 훨씬 높은 프리미엄이 거래된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엠물레비라고 하셨죠? ATM은 바로 그 프리미엄이 붙었을 때 회사가 시장에서 신주를 직접 조금씩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잠깐만요. 보통 신주를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 지분이 희석돼서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기존 주주들한테 안 좋은 소식 아닌가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스트래티지는 달랐어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BPS 개념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아, BPS. 이걸 피자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원래 8명의 주주가 8조각짜리 피자를 한 조각씩 갖고 있었다고 쳐요. 네. ATM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건 9번째 사람을 식탁에 초대하는 것과 같아요. 보통은 내 피자 조각이 작아지니까 싫어하겠죠? 당연하죠. 하지만 만약 그 9번째 사람이 들어오면서 훨씬 더 큰 피자 한 판을 통째로 들고 온다면 어떨까요? 아, 그럼 원래 있던 8명도 더 큰 피자를 나눠 먹게 되니까 오히려 이득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스트래티지는 프리미엄이 붙은 비싼 값에 신주를 팔아서 현금을 만들고 그 돈으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싼 비트코인을 사들인 거예요. 아, 즉, 새로 들어온 주주가 낸 돈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의 비트코인을 회사 금고에 채워 넣은 거죠. 그 결과 모든 주주들의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 BPS가 늘어나는 이른바 가치 창출적 희석이 일어난 겁니다. 와, 가치 창출적 희석이라니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 같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도구는 뭔가요? 보고서를 보니 영구자본이라는 훨씬 더 대담해 보이는 수단까지 썼던데요. 네, 47억 달러를 조달한 우선주 발행입니다. 이건 만기가 없는 말 그대로 영구적인 자본이에요. 원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선 정말 안정적이겠네요. 그렇죠. 전환사채처럼 만기에 현금 상환 리스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대가가 있겠죠? 그 대가로 매년 약 5억 6,800만 달러, 우리 돈 7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배당금을 현금으로 꼬박꼬박 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스트래티지의 모델은 화려하긴 한데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셈이네요. 어떤 약점일까요? 이자도 내야 하고 특히 우선주 배당금 같은 막대한 고정 비용을 계속 감당해야 하는데 회사 자체 사업만으로는 어림도 없을 거고 결국 시장이 계속 좋아서 ATM 발행 같은 추가 자금 조달이 순조롭게 되어야만 이 기계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나도 높은 구조라는 거죠. 시장의 신뢰와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 기계를 돌리는 유일한 연료인 셈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보고서는 두 번째 기업, 비트마인을 조명합니다. 아, 드디어 비트마인이 나오는군요. 네, 그들은 스트래티지가 만든 이 위태로운 기계의 설계도를 보고는 결정적인 부품 하나를 추가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스트래티지의 약점, 그러니까 외부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그 아킬레스건을 보완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결정적인 부품이 바로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을 선택한 데 있는 거고요. 바로 그거죠.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축적하는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는 없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스테이킹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스테이킹? 비유하자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은 스위스 은행 금고에 잠자고 있는 골드바와 같아요. 가치는 있지만 스스로 돈을 벌어오지는 못하는 정적인 자산이죠. 네. 반면 비트마인의 이더리움은 매달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강남의 빌딩 같은 겁니다. 자산 가치도 오르지만 동시에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자산인 셈이에요. 생산적 트레저리라는 개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군요. 근데 그 스테이킹 수익률이 연 2, 3%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그 정도 수익으로 그 수억 달러의 금융 비용을 정말 해결할 수 있나요? 언뜻 보기엔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보고서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증명해 보이는 핵심 내용이에요. 아, 그렇군요. 보고서의 시나리오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비트마인이 스트래티지처럼 공격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50억 달러의 전환사채와 30억 달러의 우선주를 발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여기서 발생하는 연간 이자와 배당 비용이 총 4억 5만만 달러에 달합니다. 상당한 부담이죠. 그렇죠. 스트래티지라면 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또다시 시장에 손을 벌여야 했겠죠. 하지만 비트마인은 다릅니다. 이 자금 조달로 늘어난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회사가 가진 전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보고서는 연 2.5%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연간 약 5억 2,400만 달러의 스테이킹 수익이 발생한다고 계산합니다. 와, 5억 달러가 넘게 들어오네요. 네, 이제 그림이 보이시나요? 모든 금융 비용 4억 5만만 달러를 내고도 1억 1,900만 달러의 현금이 남습니다. 세상에. 외부 도움 없이 보유 자산이 스스로 벌어들인 돈으로 모든 레버리지 비용을 충당하는 자급자족형 재무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와, 그건 정말 게임 체인저네요. 외부 시장의 변동에 의존하던 연료 공급 방식을 시스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종의 핵융합 엔진으로 바꾼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럼 비트마인의 모델이 모든 면에서 스트래티지보다 우월하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너무 완벽해 보여서 오히려 의심이 드는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모델 역시 무적은 아니에요. 지속 가능성은 여러 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변수가 있군요. 네,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짚어주는데요. 바로 이더리움의 가격, 스테이킹 수익률, 그리고 회사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빚을 냈는지, 즉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가령 회장이 좋아서 이더리움 가격이 4,000달러이고 스테이킹 수익률이 3%로 괜찮다고 해보죠. 네, 좋은 상황이네요. 이때 비트마임이 50% 수준의 적당한 레버리지를 썼다면 스테이킹 수익만으로 전체 금융 비용의 124%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다 내고도 돈이 남는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죠. 와, 최고네요. 하지만 같은 조건이라도 경영진이 욕심을 내서 레버리지를 100%까지 끌어올렸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되죠? 충당 비율은 62%로 뚝 떨어집니다. 부족분 38%를 메우기 위해선 여전히 스트래티지처럼 시장에 나가 자금을 조달해야만 해요. 아, 그럼 최악의 상황, 예를 들어 가상자산 시장에 혹한기가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더 심각해지겠죠. 만약 이더리움 가격이 반토막 나고 네트워크 활동이 줄어서 스테이킹 수익률마저 2%로 떨어진다면 50%의 레버리지만 썼더라도 비용 충당 비율은 50% 밑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비트마인의 모델이 마법은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있죠. 어떤 차일까요? 스트래티지 모델은 비용이라는 고정된 지출에 대해 아무런 방어 장치가 없어요. 시장이 나빠져도 이자랑 배당금은 그대로 나가죠. 네, 그렇죠. 반면 비트마인 모델은 스테이킹 수익이라는 자체적인 수입이 금융 비용에 대한 일종의 자연적인 해지, 즉 위험 회피 수단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아, 자연적인 해지. 네, 시장 상황에 따라 완벽하게 방어하지 못하더라도 외부 충격을 흡수해주는 튼튼한 쇼크 업소볼을 내장한 자동차와 같다고 할 수 있죠. 시장의 신뢰라는 단 하나의 엔진에만 의존하는 스트래티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안정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업 재무 전략의 새로운 지평을 연 두 가지 놀라운 모델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스트래티지는 자본시장의 변동성과 탐욕을 지렛대 삼아서 공격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레버리지형 트레저리의 교과서를 썼고요. 그리고 비트마인은 그 교과서 위에 이더리움 스테이킹이라는 생산성의 개념을 더했죠.
그래서 외부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을 키우는 생산적 트레저리라는 한 단계 진화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스트래티지의 성공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신뢰라는 좀 추상적인 기반 위에 서 있다면 비트마인의 미래는 온체인, 즉 블록체인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제학이라는 훨씬 더 단단한 기반에 뿌리내리고 있는 셈이죠. 이 보고서는 이 두 거대 기업의 이야기로 끝을 맺지만 우리에겐 훨씬 더 큰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지금까지 기업의 재무부서는 남는 현금을 안전한 채권이나 예금에 넣어두는 좀 소극적인 자금 관리인의 역할에 머물렀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만약 기업의 준비 자산이 단순히 잠자는 돈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는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로 바뀐다면 미래 기업 금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